로사 식당 주방 안에서는 진하게 끓여낸 내장탕의 냄새가 퍼져나오고 있었고,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충구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카운터 너머에 있는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혹시 현상월 씨 아시죠? 그 순간 로사 할머니의 손이 멈추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바다처럼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름, 상월이라는 두 글자가 공기 속으로 퍼지자 그녀의 표정이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이충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상월 씨가 그 상월의 바다라는 시의 주인공, 친구분이시죠? 그런데 예전에 재판 기록에서 본 적 있는데 그 남편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신 사건 기록이요. 그 기록에 피고인이 현상월 씨로 되어 있더군요. 예전 기록들을 보다 보니 현상월 씨는 사망하신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노사 씨와 현상월 씨, 두 분의 삶이 어딘가 미묘하게 겹쳐 있더군요. 고아원도 같고 과거에 연관된 인물들도 겹치고요. 마치 한 사람의 발자국이 다른 사람의 이름 위를 지나간 것처럼요. 할머니는 작게 숨을 들이키고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자락을 매만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충구는 무언가 눈치를 챈 듯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호수라는 친구 통해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저와 친한 후배인데 로사 장학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김노사 선배님,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는 일부러 익숙한 듯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김노사 선배님 아드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꽤 오래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혹시 요즘도 소식 없으십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저통을 정리하는 손끝에 힘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이충구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 노년의 여인이 서류상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 현상월이라는 것을. 그는 김노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이력과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고 교묘하게 바뀐 신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날의 방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이제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동요를 유도하며 실마리를 더 끌어낼 요량이었고 동시에 식당을 손에 넣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많은 말들이 고요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는 수건을 내려놓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나가. 오늘 장사 끝났어. 그 말은 단순한 영업 종료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음성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고 더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충구는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식당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은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주름진 손은 말이 없이 식탁 가장자리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은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둘도 없는 친구 로사가 숨을 거두던 날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희미한 병실의 불빛 아래 로사는 지친 숨 사이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상월아, 네가 나 때문에 그런 짐을 짊어지게 돼서 미안해. 나를 구하려고 내 남편을 사고로 죽이게 돼서 안 겪어도 될 험한 일들을 겪고 그 험한 일들은 잊고 남은 생은 나로 살아줘.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잃어버린 내 아들, 네가 찾아줄 수 있을까? 그 애는 내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이야. 로사의 아들은 남편이 죽기 전 로사에게서 빼앗아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노사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끝내 병상에서조차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자매 같은 로사이의 마지막 부탁이 상월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의로 상월이라는 이름을 버린 것이 아니라 로사의 유언대로 로사로 살아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식당을 하며 모은 돈으로 로사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조용히 학생들을 후원해왔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로사의 아들도 그 장학금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엄마의 이름을 안다면 장학금에서 엄마의 이름을 마주하고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한편 금융관리공사에 복귀한 박상영 수석은 미래, 실제로는 미지를 마주하자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박 수석은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서 미래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했고 미래가 성희롱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자 모든 책임을 미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그녀가 먼저 유혹했다는 소문을 흘렸던 일을,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회사로 찾아와 미래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날을 미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파문처럼 번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래를 그렇게까지 무너뜨린 사람이구나. 처음 듣는 목소리, 처음 보는 얼굴. 하지만 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뻔뻔하게 미래를 짓밟았는지. 미래는 죽고 싶어 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잘 지냈냐고 묻는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지 기억의 부재가 아니라 죄의식조차 없는 태도였습니다. 박상영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일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 난 솔직히 후회는 안 해. 그때 나 너에 대한 감정 진심이었거든. 미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또 성희롱으로 신고 당하고 싶으세요?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바로 핸드폰 켜고 녹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처럼 또 저한테 뒤집어 씌울 건가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2번 당하진 않아요. 박상영은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지는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쏘아본 후 그의 옆을 지나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한편 세진은 옆에서 일하고 있는 미래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세진은 딸기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미지가 아니라 사실은 미래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곧 자신의 원래 자리인 서울로 돌아갈 것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미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백했지만 그 속엔 놓치기 아쉬운 무언가가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이따 밤에 잠깐 볼까요? 별이 밤에 뜨니까. 미래 씨랑 같이 별 보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와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의 시작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건넨 말에는 담담한 척 숨겨둔 간절함이 있었고 미래를 다시 보고 싶은 소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딸기 농장. 뒤편 밤하늘에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별, 예전엔 할아버지랑 봤어요. 별이 많을수록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었죠. 미래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진은 별을 보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원 하나 빌어도 되죠? 미래 씨가 잘 지내는 거요. 어디 있든 마음 아프지 않게. 그리고 나 미래 씨 오래 보고 싶어요. 미래는 고개를 돌려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눈빛 속에는 작고 따뜻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수 엄마는 퇴원 수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드님 들은 대로 진짜 잘생기셨네.
태몽 뭐였어요? 그 말에 호수 엄마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쳤고 이내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수는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와 재혼할 당시 아들 호수가 있었고 그녀는 어린 호수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며 성실하게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아들 호수를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지만 호수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엔 아직도 완전히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